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벤처 창업 13주차 1교시 1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야 하실 사항 중에 오늘 그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전통적인 그 기업의 그 보안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뭐 영화나 이런 데 중세나 아니면 과거 그 우리나라 옛날 방어하는 기술을 보면 성곽을 이렇게 쌓고 이 밖에다가 물을 이렇게 그 호수 같은 것들을 물 웅덩이 같은 것들을 깊게 만들어서 외부에서 이 성벽을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어떤 그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자기네 그 모든 그 IT 자산들, 자원들, 예를 들면 뭐 서버라든가, 스토리지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을 건립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다 집어넣고요. 그 외부에는 이러한 성곽과 해자, 물과 같은 어떤 물웅덩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 방화벽이라고 하는 어떤 장비나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그 보호하는 그러한 그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센터 내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유닉스, 리눅스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들,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뭐 다양한 하드웨어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여러분들 혹시 오라클이나 그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와스나 웹서버 같은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드웨어 위에 동작하면서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외부에는 그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러한 그 곳에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자원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방화벽의 액세스 리스트 중에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통과시키지 않는 이러한 모델이 전통적인 그 방화벽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의 보안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가장 그 근본적인 설정은 뭐냐면, 외부에 있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내부에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의 가정이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잘 막으면 내부에는 문제 없다. 뭐 이런 어떤 사상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혹시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아주 과거에는 크게 개발됐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주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아주 작은 단위의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가상 머신 단위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데 다양한 가상 머신이나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쿠버네티스의 도움으로 연결되어서 외부에 서비스되거나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그러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이 다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세일즈포스닷컴이나 워크데이나 슬랙이나 MS365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고, 사용자들은 여기에 연결해서 이 해당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라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는 내가 관리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뿐만이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다양한 SaaS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개의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멀티 클라우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점점 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저 또한 뭐 월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정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현재 그 사무실에 나가고 있고, 나머지 날에는 요일에는 집에서 화상회의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협업 도구를 통해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진행 사항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집에서 우리가 근무하는 재택근무를 영어로는 work from hom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work from home 재택근무가 이제는 그냥 일상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온프렘 형태의 타로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었던 직원들, 그리고 지점에 있는 PC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집에서 갖고 있는 개인의 노트북으로 연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IoT 서비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포인트의 자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형태 때문에 예전에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여기의 경계의 부분만 성곽만 잘 지키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형태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지켜야 되고 여기도 지켜야 되고 여기도 지켜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려서 모든 영역을 다 잘 지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여기에 있는 경계방화벽 요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보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어떤 자원들도, 그리고 외부에 있는 자원들도, 접속하려는 모든 디바이스나 사람들이나 어떤 자원들 모두를 믿을 수 없다. 더 이상은 이러한 개념으로 모든 걸 다 잘 지키고 잘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적으로는 제로 트러스트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웹이라든가 앱을 통해서 피싱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노트북이 다른 데 가서 손상을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아니면 내 내부에 들어왔다가 안에가 감염돼서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이나 가상 머신 내 내부에 뚫려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활용했을 때 여기에도 컨피그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공격을 당해서 여기가 감염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감염 경로를 통해서 취약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싱을 당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어택 공격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모든 어떤 접근, 예전에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만 또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만 막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밖에 있는 건 더더욱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접근에 대한 경로는 확인하고 인증하고, 그리고 디바이스도
승인된 디바이스 아니면 저장돼 있는 승인받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해당하는 아이디로 들어왔을 때에만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고 지나갈 수 있고, 과거에는 내부는 별 문제 없다고 확인하고 경계 방화벽에서만 통과시켰는데, 지금은 사우스 이스트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우스 노스 사우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가서 외부에 나가는 것들을 노스 사우스라고 그러고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스트 웨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어떤 방화벽이나 아니면 보안 장치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영역에 다 방화벽 또는 어떤 보안 장비 아니면 보안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해서 각 영역에 다 모든 액세스를 하는, 요청하는 부분에 확인을 하는 그러한 체계로 바뀐 것이 제로 트러스트의 어떤 시큐리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곳곳의 것들이 다 하드웨어, 물리적인 장비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소프트웨어로 구성을 해서 보안 장비의 어떤 장치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화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제로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제로 트러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시큐리티, 보안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의 큰 틀을 이해하시게 됐었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도, 아니면 혹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으실 때도, 아니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에 참여할 때도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오늘 진짜로 공부해야 될 학습 내용 중에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업 에듀라고 해서 창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고, 이 사이트는 창업 에듀라고 해서 한국 정부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보실 동영상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 캔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저희의 아이디어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를 한번 분석해보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리빈 교수입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매핑하는 것과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수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 중에서 최적의 것을 선택하는 활동이 창조적인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아이디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실행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면 먼저 아이디에이션 기술을 통달해야 합니다. 산업 대다수는 지배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산업 특성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더 많은 선택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동일 시장에서 여러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의 경계 역시 허물어지거나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때는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염려는 일단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에이션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뒤를 돌아보는 일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는 미래에 무엇이 가능한지 거의 보여주지 못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경쟁자를 고려하는 일도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모방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고객의 불만 혹은 새롭거나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창적인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려면 우선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발생한 후 몇 가지 기준을 놓고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아이디에이션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고, 둘째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결합해 실행 가능한 몇 가지 대안으로 좁히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반드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완전히 다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도 혁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아이디어는 다양한 원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한 구심점 전환 기법과 What if 질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9 빌딩 블록 중 어디든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면 여러 빌딩 블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구심점은 크게 자원주도, 가치주도, 고객주도, 재무주도의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각 구심점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아이디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블록의 변화가 나머지 8개의 블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개의 구심점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구심점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자원주도 혁신입니다. 자원주도 혁신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혹은 파트너십의 용도 변경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 변형하는 혁신 아이디어입니다. 사례로 아마존닷컴이 있는데요. 아마존닷컴은 기존의 소매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른 기업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주도 혁신입니다. 가치주도 혁신은 새로운 밸류 프로포지션을 창조함으로써 다른 빌딩 블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로 멕시코 시멘트 생산업체인 셀맥스는 시멘트를 반죽하여 작업 현장까지 공급하는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고객주도 혁신입니다. 고객주도 혁신은 고객의 욕구에 더 충실하거나 접근성 혹은 편의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 아이디어입니다. 하나의 구심점에서 비롯된 다른 혁신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고객주도 혁신은 다른 빌딩 블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례로 23andMe는 의학 전문가나 연구원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DNA 테스트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확장 도입했습니다. 개인 고객들이 쉽게 DNA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대중 맞춤형 웹 프로파일을 개발해서 밸류 프로포지션과 채널 측면에서 엄청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주도 혁신은 다른 빌딩 블록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수익원, 가격 메커니즘, 비용 구조 절감 등에 의해 추진되는 혁신 아이디어입니다. 1950년대 제록스가 최초의 일반용지 복사기를 발명했지만 개발비로 인해 시장 출시가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제록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2,000장의 무료 복사와 추가 한 장당 5센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월 95달러의 복사기 임대 사업을 시장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주도 혁신은 다수의 구심점이 주도하는 혁신 아이디어입니다. 사례로 다국적 건설 장비 전문 제조업체인 힐티는 고객에게 장비를 판매하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대여 비즈니스로 전환하여 밸류 프로포지션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일회성 제품 판매 수익 구조를 서비스에 대한 반복적 수익 구조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과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현재 상황에 집착하면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실은 상상력을 억누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What if 질문법을 통해 관습적 단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What if 질문은 현재 모델에 얽매여 있는 제약을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을 자극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에 도전적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흥미롭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아이디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일간지 경영자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문 발행을 중단하고 이북이나 웹을 통한 디지털 배포만 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신문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반면 줄어든 광고 수익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어떻게 기존 독자를 디지털 채널로 전환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What if 질문법은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 질문은 가정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규명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문이 너무나 도발적이어서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을 끌어내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What if 질문을 통해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구를 사는 사람이 커다란 창고에서 부품을 산 다음 집에 와서 스스로 조립하면 어떨까요? 오늘날 흔한 일이 된 이 방식은 1960년대 이케아가 도입하기 전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만약 항공사가 비행기 엔진을 사지 않고 대여 방식으로 제조사에 비용을 지불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롤스로이스가 영국의 적자 기업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제트기 엔진 공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 국제전화를 무료로 쓴다면 어떨까요? 2003년 스카이프는 인터넷을 통한 무료 통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스카이프는 4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운송 서비스만 해주면 어떨까요? 2008년 다임러는 독일에서 카투고라는 실험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카투고 덕분에 이용자들은 분당 요금을 지불하고 도시 어느 곳에서나 차를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서로에게 빌려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 2005년 영국 기업 조파는 인터넷상 개인 간 대출 플랫폼을 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모든 국민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라민폰은 소액 대출 기관인 그라민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하위 전화 보급률을 보였던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폰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일을 창조적인 유형의 사람들로만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려면 본질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빌딩 블록을 탐색하고 여기에 혁신적인 연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고객 세그먼트와 밸류 프로포지션의 핵심 블록뿐만 아니라 채널과 수익, 그리고 핵심 자원과 같은 나머지 빌딩 블록에 대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조언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아이디어 팀의 구성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중대한 전제 조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R&D 부서나 전략기획 부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양성 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논의하며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아이디어 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전문 분야가 다른 경험 정도의 차이가 있는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에게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주요 회의에 중립적인 협력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생성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구성 단계에서의 핵심 질문은 우리 팀원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안할 만큼 충분한 다양성을 갖추었는가? 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창안하려면 다양한 세대로 팀을 구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구성원들은 가능한 직급, 나이, 경험, 분야, 고객 정보, 전문 지식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몰입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창안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요소를 조사해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팀 전체가 모두 집중해서 아이디어 생성에 몰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몰입 단계에서는 일방적인 형식의 조사,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한 연구, 신기술 검토,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팀원의 집중 참여 기간은 정기적 시간을 정해서 몇 주에 걸쳐 진행하거나 혹은 짧은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 단계에서는 각 비즈니스 모델 빌딩 블록에 대한 혁신을 상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팀은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의 생성에 목표를 두고 가능성 있는 솔루션의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9 빌딩 블록 각각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질보다는 양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을 엄격히 지키며 참여자들이 비평을 삼가고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정 단계입니다. 이 단계 핵심 질문은 비즈니스 모델의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솔루션의 범위를 확장한 후 아이디어 팀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만큼 추리기 위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드는 추정 시간, 예상 수익, 발생 가능한 고객 저항 및 경쟁 우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프로토타입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아이디어의 완성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모습인가를 질문합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팀은 이제 아이디어를 3개에서 5개의 우선순위가 매겨진 비즈니스 모델 리스트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각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 프로토타입으로 도출하고 심화 논의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너무 빨리 확정하면 확정한 아이디어에 매몰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아이디어를 다듬으면 다듬은 아이디어에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러프한 아이디어를 다듬고 확정하는데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발 이전에 수많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설픈 아이디어를 솎아내고 최후의 좋은 아이디어를 고를 때까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그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모든 것이 뒤집어 고려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저절로 터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생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질입니다. 결국 아이디에이션 과정에서 창업 기업가가 해야 할 일은 의사결정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아이디에이션 활동의 지향점을 바꿔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에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 그 성과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도구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최근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비주얼 싱킹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에 비주얼 싱킹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네,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빌딩 블록과 그 상호관계로 구성된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요를 그리지 않고서는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주얼 띵킹을 통해서 그림, 스케치, 도표, 포스트잇 메모 등 시각적 도구를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의미를 규명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며 그래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 큰 사고의 도구를 담아내려면 시각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게 되면 암묵적인 추정을 분명한 정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고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으며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싱킹은 비즈니스 모델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팀원 간 협력적 생산을 더 쉽게 해줍니다. 스케치로 옮긴 모델은 대화의 내용을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주고 팀원 간 토의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도표나 차트와 같은 시각적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젠다를 정하고 토의를 하며 정의하는 데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주얼 띵킹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요소 간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며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 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함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공부도 해봤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타당성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1교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즘 IT 보안 쪽에 가장 뜨고 있는 단어, 지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